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지역본부장 장충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지역본부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개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8개 지역과 사실 아프리카를 선도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인데요. 거의 40%, 총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4.4% 경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 등 11개 나라는 한 6% 이상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이건 좀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프리카 시장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분들께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주는 시사점,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유망 분야별 진출 사례와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접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접근 방법을 한번 두 번째에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 저희 지역본부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변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 동력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기존의 자원경제 기반, 그다음에 해외 차관과 원조 이거에 기반한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걸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심각한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가 큽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되면 이렇게 되면 고금리가 되고 또 그러면 해외 차관을 얻기가 어렵고 또 사실 이제 국가 신인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상호관세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해외 원조가 미국과 유럽에서 해외 원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도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건 일부 국가들한테는 심각한 의료 보건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하고 공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운영 위기입니다. 대부분들 많이 부실로 알고 계신데 일부 부정부패 때문에 부실도 있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그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영 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포인트 중에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기 낮은 국가 신용도로 인해서 앞으로도 해외 차관 도입이 어려운 상태로 몰릴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 전략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우선은 아프리카들이 취한 정책의 첫 번째는 우선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고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조정을 하고 있는 거, 불료불급한 위원회 같은 것들 다 지금 없애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공공조달계획, 좀 부정부패가 많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방지책을 제도화해서 지금 없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제 부패 방지 기구에서 아프리카 11개국을 그레이 리스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아공, 나이지리아 4개국을 거기서 이제 저번 달에 제외를 시켰고요. 이제 여기서 해외 투자가 좀 그동안 좀 막혀 있다가 민간 투자도 그렇고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 경제의 제도권 유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따르면 약 40%가 아직까지도 비공식적 시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하 경제죠. 여기에 지금 40%가 이제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아까도 이제 전임 본부장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프리카는 이제 모바일 페이가 특히 핀테크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공식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정부들이 지금 새로운 세원 발굴으로서 중하위권 소득층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 또는 혼합 군융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이제 주요 정책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 이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 석유공사, 그다음에 남아공의 트랜스넷 등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에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프리카의 경제는 이제는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보다는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와 그다음에 내수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성장의 축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그 민간 기업들의 투자의 패턴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대상 측면에서 보면 기존 투자가 자원 중심의 예를 들면 탐사나 개발, 운송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되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공공성과 산업성, 상업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재원 측면에서 보면 해외 차관이죠. 차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 현재 있는 민간 자본이나 또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 같은 공적 기금 그리고 다양한 혼합 금융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실제로 민간 참여 프로젝트 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숫자가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또 이 현재 핵심 광물이 또 아프리카에서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자원 개발로 통해서 경제를 성장을 동력으로 삼았었는데 핵심 광물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채굴보다는 그 원광보다는 가공을 중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국 정부들이 원광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가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있어 갖고요. 그 부분도 민간 투자에서 좀 변화가 일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이게 에너지 공급 제한에 많이 걸렸고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 해외 투자의 흐름을 보면 비슷합니다. 현재 그 해외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그린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색 전환을 보면 보시는 전표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그 아프리카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생산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요즘에 수소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수소 촉매제인 그 백금족 원소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 대상은 이 그린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투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핀테크,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결제 인프라, 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통신사들이 해저 케이블을 엄청나게 지금 깔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ESG에 대한 내용인데요. ESG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저는 이게 아프리카 사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각국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국가 보증이 상당히 어렵게 됐고요. 아프리카 진출할 때 가장 관건인 것은 리스크 관리 아니겠습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보증이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차 개발은행 같은 특히 미가 같은 곳에서 보증을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실행 조건이 ESG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의 인가나 프로젝트 사업 인가 같은 데서 ESG를 갖춰야지만 수용성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 진출할 때 경제성만 따지지 마시고 사회적 타당성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그 고려하셔갖고 FS도 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타당성만 검토를 하시면 그
그 현지 정부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ESG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의 또 다른 성장 엔진, 민간 소비 시장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제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그 인구가 17억 명에 달하고 25세 이하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소비 시장이 너무 얇은 중산층으로 인해서 내수가 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변화의 바람이 잠재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 소비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현실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그 소매 유통업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도 도시 중심에서 이제는 지방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 도심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층의 매장보다 그 지방에 있는 타운십을 중심으로 한 중앙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유통사들의 활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러한 흐름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하 경제의 그 소비자들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프리카는 좀 통계가 자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남아공의 스탠다드 뱅크 조사에 따르면 하우탱주라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와 비슷합니다. 지금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10개 중에 8개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화된 적이 있고요. 남아공 정부에서는 비공식적 시장, 그러니까 지하 경제의 규모를 GDP에서 한 5%, 8%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남아공에서 5% 내지 8%로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결과는 일부 전문가들은 30% 이상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남아공에서는 좀 시리어스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저희로서는 이게 그동안 정부 부분이 주도권을 잃으면서 재정 정책도 확대할 수 없고 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남아공이 모두에 보셨지만 4.4% 아프리카 전체가 4.4%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저 17억의 인구가 지금 막 깨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실 때 아프리카 소비 시장은 단순 공식적으로 나오는 통계로 보면 현실과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죄송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지하 경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핀테크로 인해서 제도권 경제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부분에서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에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고스트 워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급여도 나가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속속들이 핀테크에 의해서 모바일 페이에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래서 핀테크가 아프리카 나라에 있어서 경제에서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PPP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금하는데 사람도 인력도 많이 쓰고 돈이 수채말로 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디지털 결제 때문에 사람을 쓸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수금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의 흐름의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4가지가 프리페이드로 서비스되고 공공 서비스 중에 4가지가 프리페이드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통신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전력입니다. 미리 계좌에 예금을 시켜놓고 쓰는 만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까지 네 가지가 전부 다 이제 그 공공 서비스 네 가지 영역이 핀테크를 활용해서 계좌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PPP가 이제 좀 활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은 아프리카 경제 블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경제권이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AfCFTA를 추진하면서 난제로 꼽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 자유무역지대가 되면 재정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관세 수입이 전체 정부 수입의 40% 이상인 나라가 7개나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나이지리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AfCFTA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결제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 이게 달러와 연관이 되는 순간에 나라 간 결제할 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수가 없었고 경제권 내에서 뭐 통화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핀테크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거로 보이고 앞으로 그 아프리카 경제를 이제는 하나의 단일 계획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진출 전략을 짜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핀테크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 시장의 가장 핫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월마트가 인도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식 진출을 했고요. 아직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도 사례를 볼 때 그 곧바로 핀테크 사업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의 핀테크 사업의 3위인 기업 옵테시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바로 진출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하나 그 페코라고 남아공 현지 기업인데 그 신발과 의류를 이제 유통하는 업체인데 사실 조그마한 유통회사인데요. 이게 지방에 6,000개 정도의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기반으로 해갖고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 현재 그 가장 강력한 주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원 중심으로 해서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대륙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사견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는 이제 데이터 쟁탈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진출 전략과 유망 분야 및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 접근 방법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 수출 운영에서 책임지는 모델로 전환입니다. 아프리카는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이제 여태까지 그 원조 정책이 안에 보면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에 있어서 인력 개발, 기술 이전을 많이 했는데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해외 유출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단순 EPC나 제품 납품하는 것보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OMM을 반드시 껴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아마 가격 경쟁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상당히 힘드실 거고요. 그다음에 보드에 말씀드렸죠. ESG 가치를 사업 운영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정부는 현지 고용 확대와 투명한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개발은행 및 해외 투자가 역시 ESG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지역사회 공헌은 사업 제언 초기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 세 번째는 AI 등 신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요. 인력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인재 해외 유출도 있고, 근데 세 번째 아까 인구가 17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구 감소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아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써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프리카는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화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통계 수치로 저희가 체감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나온 신문을 예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저번 주에 나온 얘기인데 그 남아공에 파이버 타임이라는 그 통신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업체가 자기 스스로의 모델로 그 인구를 남아공 인구를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남아공 정부 통계상으로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6,310만 명이 공식 통계입니다. 근데 이 파이버 그 타임이라는 통신 회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보통 통신 회사면 디지털 풋프린트라 디지털 흔적이 남거든요. 그거하고 항공 데이터, 이미지 매칭을 해서 추정한 수치는 무려 9,500만 명입니다. 이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감당을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아프리카는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사회 공헌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는 적정 기술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미지가 많은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화와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갖고 여러분들이 AI나 신기술을 쓰지 않으면 운영 효율화를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사업 계획에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시장 유망 분야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민간 투자와 PPP가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고요.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도시생활 인프라와 전력 에너지 분야입니다. 도시화 진전으로 도시생활 인프라 확충 정책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진출 전략 측면에서 보면 단순 EPC보다 유시 보조 관리가 포함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의 공동 수행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케냐 나이로비 ITC 구축 사업은 현지 도로청이 스마트 신호, CCTV, 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구축한 사례인데요. 물론 이게 EDCF 사업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특히 정치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력 에너지 분야입니다. 한전 KPS의 남아공 발전 운영 유지 보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PS는 단순히 설비를 공급하고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발전소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아 현지 전력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현지 채용, 그다음에 기술 교육, 지역 커뮤니티 지원을 함께 진행하였고요. 이래서 프로젝트의 수용성과 지속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 사례는 한국 기업이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때 운영, 그다음에 현지와 사회 공헌을 결합한 ESG 모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 프리미엄 브랜드 성장 가능성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이제 K 드라마, K 팝을 통해 K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아프리카 MZ 세대들은 이미 그 한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인재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특성에 맞는 제품과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선은 당연히 사람의 특성에 맞춰야겠죠. 피부 톤이 다르니까. 두 번째는 유통 채널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유통망이 있는데 하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좀 고급 유통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중하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중심의 유통망이 있습니다. 핀테크 중심의 유통망은 이 설명이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옛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깨비 담배 있지 않습니까? 가치로 파는 거, 한 가치, 두 가치 파는 거.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시장 소비재를 진출할 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전역을 커버하는 것보다는 허브 스포크 전략으로서 전 지역을 동시에 커버하지 마시고
중점이 되는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허브국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거기서 자리 잡으신 다음에 주변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화장품 기업 S사가 남아공 대형 유통 체인점과 나이지리아 드럭스토어에서 먼저 그 론칭을 하고요. 케냐로 판매를 넓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한류 영향이 이제 드디어 K 푸드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G20 할 시기에 남아공 대형 유통망 피캠페이라고 있는데요. 2위 업체입니다. 이 K푸드 전문 코너를 만들었고 저희가 드디어 입점을 성공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함께 저희 코트라가 함께 했고요. 라면, 소스 등 한 80개 종의 한국 식품을 공식 입점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길거리 음식 떡볶이하고 닭강정을 했었는데 2시간 만에 다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먼저 어프로치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식품 사업을 통해서 팝업 스토어, 인플루언스 마케팅, SNS를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피캠페이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을 접촉해 왔고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공식 카테고리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했고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 그 식품의 B2B 현지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도 노년 의료 수준이 개선되면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조도 축소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광으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기기는 90% 이상이 수입되고 있고요. 향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단순 장비 판매보다 현지화 프리미엄 패키지 전략이 좀 효과적입니다. 제품만 제공하는 구조보다 설치, 교육, AS, 거기에 디지털 관리 솔루션까지 결합한 패키지가 신뢰를 얻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전략으로 국내 N사가 AI 기반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을 3년간 공급하는 조달 계획을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그 혈액 샘플 준비부터 AI 분석까지 자동화해서 현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재 유치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의료진입니다. 원조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 키워놨더니 이분들이 현재 근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안 좋은 부분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IT 엔지니어인데요. 이런 측면을 감안해 갖고 이 기업이 그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현지 기업들, 현지 국가에 그 어필을 한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3개국과 공동으로 3개국 보건부와 공동으로 그 임상 성능 평가를 공동 수행하면서 신뢰를 얻었고요. 이를 통해서 장기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분야입니다. 모바일 금융, 전자정부, 플랫폼 확대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지금 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함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수요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공 중앙은행장이 남아공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 중에 하나로 그 보안 위기를 들고 있고요. 시나리오도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사례는 국내 기업 U사에 대한 사례인데요. 부룬디와 탄자니아에 스마트 공항 통합 솔루션을 수출했습니다. 그 인천 공항 모델을 현지 여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AI 분석, 컨설팅, 기술 교육을 함께 제공하면서 서비스형 모델로 진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단순 ICT 장비 수요를 넘어서 통합 패키지 솔루션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핵심 광물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리튬, 망간,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지이고요. 각국 정부가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현지 가공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갖고 한국 역시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현지 투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사례 보시다시피 Y사는 그 탄자니아 정부의
그 제안을 해갔고요. 전체 투자보다는 그 정제형 모듈을 협업하는 방안으로 했고, 정제된 광물을 그 한국으로 들여오는 구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핵심 광물에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아프리카에서 규제를 피하고 현지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아프리카 지역본부 사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이걸 인근국으로 49개국이나 되고요. 많은 나라로 이거 확산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본부에서는 2026년 아프리카 탑100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각 무역관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고요. 현재 이미 유망 품목을 선만하고 바이코리아 전용관 SNS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은 현지 직원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분과위를 운영하는 겁니다. 상품 분별 분과를 통해서 바이어 정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요. 현지 한 국가의 성공 사례를 다른 무역관에 전파해 여러 국가로 확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상계 분과는 지금 프로젝트 소비재, 의료 분과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분과인데요. 26년에 아프리카 핵심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0대 전략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 지원 체계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프로젝트 발굴 및 정보 전파에 힘쓸 거고 5월 말에는 현지 정부 가능하면 현지 정부와 함께 그 프로젝트 플라자인 아프리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비재인데요. 권역별 릴레이 패키지 모델을 구축해서 현장 체험, 입점, 홍보를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도 동부, 서부, 남부를 연결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한 무역관의 성과가 다른 무역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5월 덴탈 엑스포를 거쳐서 10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헬스 전시 한국관을 전 아프리카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될까 하는 말씀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도 없고 공식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다. 제트로가 24년 11월 말에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 전부 다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기업이 한 223개사 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60%가 수익이 난다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70%가 제조업 기반의 70%가 투자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드릴 수 없지만 참고하시고요. 저희 아프리카 지역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26년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